안녕하십니까, 황희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8년도 자산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구영욱 미래에셋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대중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2018년도 자산시장을 한번 보기 전에 2017년도 자산시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먼저 구영욱 센터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7년 주식시장을 요약을 하면은 이제 장기간의 박스권이 탈피됐다, 상향 돌파됐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향 돌파됐던 가장 큰 이유는 양호한 글로벌 경기가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몇 년 만에 기업들의 이익이 한 40% 이상, 특히 이제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체력이 어떤 강화되면서 장기간의 박스권이 탈피되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한국 경제의 어떤 그 단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IT 쪽에 너무 좀 집중돼서 주가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올라서 행복한 사람들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 네, 한쪽으로만 쏠렸다. 네,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죠. 그렇죠. 2017년도에. 네.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규제의 연속이었고 정책이 시장을 이기지 못했던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그 5월 9일 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취임 40일 만에 6.19 대책을 내놨죠. 첫 번째 대책의 의미가 규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4일 만에 이제 8.2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 이후로 6번의 대책이 더 나왔는데요. 총 7번의 대책 중에서 6번이 규제 대책이었고요. 한 번이 이제 주거복지 노드맵의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결국에 규제가 가격을 더 올리는 식으로 시장을 이기지 못했던 한 해가 아닌가. 그러면서 규제 강도는 점점 강해진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내세웠던 것이 특히 아파트 값을 잡겠다. 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잡지 못했죠. 못했다. 네. 네. 물론 지역별 차별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서울의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올라버렸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도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주식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이제 결국은 경기가 이제 뒷받침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동성 조건,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이제 얼마나 풀려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줄 텐데요. 이제 첫 번째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좋고요. 특히 이제 선진국과 이머징, 그러니까 개도국으로 나눠 보면은 이제 개도국들의 성장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수출을 해서 이제 많은 경기를 끌고 가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자체는 2017년보다 2018년이 높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풀려 있고 기업들의 실적에 개선되는 거가 이제 예상치를 좀 합산을 해보면은 2017년에는 이제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한 30% 이상 40% 정도 늘었는데요. 2018년에는 한 그래도 15% 정도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주가지수 쪽에서는 이제 그런 이익의 증가 자체가 좀 뒷받침이 되는 모습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시장인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2017년에 이익 증가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18년에는 이제 베이스 효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30% 정도의 이익 성장이 있을 걸로 보여서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이익 성장이 좀 더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코스닥만 따뜻했던 시장이 이제 코스닥으로 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예상이 좀 되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또 섹터의 어떤 업종으로 좀 쏠림 현상은 이제 2018년에도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수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몇몇 섹터가 주도해서 그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017년도에는 IT 분야 이쪽이 더 이제 투자가 몰렸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럼 2018년도에도 어느 특정 이제 쏠림이 심화된다 이런 얘기죠. 네네, 어느 부분이 더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할까요? 지금 기업의 이익 이제 추이로 봤을 때는 여전히 IT 섹터가 이제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 특히 2017년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IT 기업들이 좀 소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좀 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8년에는 아무래도 좀 작은 사이즈의 IT 기업들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익이 좋아지는 쪽이 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죠. 네. 건강관리하는 쪽 그 이제 기업들이 이익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은 좀 확산이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소비재 쪽인데 이제 이거는 글로벌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개도국들의 그 민간 소비들이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물건을 이제 수출하거나 하는 기업들의 이제 그 기업 이익도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하고 이제 건강관리 쪽, 그다음에 그 글로벌 소비에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쏠림 현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비 중에서 특히 개도국의 소비 제품을 쪽이 더 좋아질 거다. 결국은 이제 있다, 그죠? 결국은 수출하는 기업이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볼 때는 뭐 국가별로 보면 이제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상황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그 소비재를 만들어서 이제 파는 그런 회사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그 2017년도에 사드 때문에 상당히 네.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18년도에는 그 사드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것은 좀 없어진다 이렇게 전망해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정학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뭐 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는 2017년에 상당히 부진했고요. 거의 이제 절반 정도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기저효과, 그러니까 베이스 이펙트가 분명히 있을 걸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다들 그 한번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약간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8년에는 2017년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뭐랄까요 부동자금이라 하나요? 이렇게 민간 기업이나 개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동자금이 있는데 네.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헤매는 자금들이 많이 있다. 네네. 자, 그 부분 이제 주식으로 가야 되겠지만 네. 또 일부는 또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쏠리고 있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있었죠. 더 부동산 쪽으로 네. 더 많이 쏠렸나요? 근데 유동자금은 1,000조 원 가까이 되는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건데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가 이 시장을 아주 정확히 진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급을 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지난해는 줄곧 내놨던 것 같아요. 그럼 2018년도에도 네. 계속 가격이 오를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근데 건가요? 변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변수가 양도세 중과세가 금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을 얼마나 매도할 것인가가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이고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도, 16년도 공급된 물량이 약 한 106만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이 물량이 이제 2018년도부터 금년도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할 텐데요. 금년도 입주 물량이 약 44만 호 정도 됩니다. 평년보다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은 데다가 매도 물량도 많으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그리고 이제 재건축 시장에서 초과이익 환수제의 시행,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마디로 금년도 부동산 시장은 상고하저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매물도 늘어나면서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그 약보합세로 돌아설 확률이 있고요. 4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매도 물량이 철수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 입주 물량만 있기 때문에 강보합세로 그냥 나올 수 있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지금까지 과거에 그 흘러온 걸 보면은요. 지역별 차별화가 너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강남 지역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도 오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강남 지역이 아닌 이외의 지역, 서울은 물론 강보합세입니다만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 입주 물량에 미입주 사태가 벌어질 것 같고요. 지난해 연말에도 이미 동탄 신도시, 이 신도시는 네 집마다 한 가구가 미입주 사태였다고 합니다. 이렇다 그러면은 수도권 지역과 차별화가 있을 거고, 지방 역시 공급 물량이 많아서 미입주 사태나 또는 역전세란이 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약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습니다. 그 2018년도에 이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특히 부동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지역을 꼽을 수 있나요? 글쎄요, 뭐 투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정확히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85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지난해. 그게 바로 11월 29일 대책인데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분 15만 원을 합쳐서 100만 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 지역에 이미 공급하겠다고 하는 지역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남양주 별내 지역이나 또는 구리 지역이나 또는 성남 복정동이나 또는 대장동 지역, 부천 괴안 지역 또는 부천 영종 지역, 그다음에 군포 지역 이런 지역은 이미 토지 시장을 규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만 했습니다. 네. 이미 지가가 지난해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토지 시장은 괜찮겠지만은 꼭 집어서 주택 소위 아파트 시장,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하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강남 지역을 제외한 이외의 지역은 이번 정부에서 주택 시장은 지속적으로 규제할 거로 보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지역에서 저평가됐다 하면 그런 지역도 있습니까? 그렇죠. 저평가된 지역은 이제 인천 지역이 이미 인구가 300만이 넘었는데 주택 공급률로 봤을 땐 다른 지역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런 지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서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너무 공급량이 많고요. 또 강북 지역의 양주 같은 경우도 공급이 너무 많고요. 오히려 이제 서울 동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 위례 신도시라든지 또는 그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또는 구리 지역은 그래도 더 올라갈 소지가 있지요. 그 지역은 대형 쇼핑몰에 들어갔죠. 하남 스타필드가 들어가서 축구장 70배입니다. 예. 이런 그 쇼핑몰에 들어가면서 그 후광 효과로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 삼성지구의 하남 스타필드가 축구장 77배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이제 또 떠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분양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 지축지구라든지 삼성지구가 지속적으로 가격이 좀 오를 것 같고요. 물론 이 두 지역은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 지역이 좀 낫지 않겠나. 그 이외의 지역은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흐림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이 자산 시장 움직이면 결국 경제 논리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투기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그러면 주식 시장이나 이런 금융 이쪽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이제 주식 시장은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건전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규제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자율 규제라든지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 틀은 크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혁신 기업을 이제 키우겠다 이런 이제 모토로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기대가 이제 발표되면서 실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일부 업종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제 유동성이 쏠리면서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이제 주가 엄청 올랐다 떨어지는 그런 이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제 그렇게 가격 변동이 커질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개인들의 어떤 피해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책을 발표하거나 할 때도 시장 논리에 좀 맞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격을 올리겠다는 정책보다는 어떤 이제 실제 수요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탄탄한 어떤 다른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결부되면서 정책이 나와야 서로 이제 이렇게 아구가 맞으면서 이제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특히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DJ 정부 때 코스닥만 그냥 띄우려고 정책하다 보니까 그때 엄청난 버블이 생겨서 이제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카드채 사태나 이런 쪽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상당히 민생이 어려워졌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격에 너무 몰입된 정책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로드맵 하에서의 그거를 이제 도와주기 위한 이제 시장의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아울러져야 건전한 투자 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 연말이었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풍이 불었고 또 어느 비트코인 이렇게 유통회사인가요? 네네. 파산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이 비트코인 문제는 정부에서 이렇게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이제 비트코인은 어차피 이거를 이제 상품으로 금융 상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투자 대상으로 봐줄 것이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국가별로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뭐 결제 수단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투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정책 당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주는 게 아무래도 투자하는 분들한테 이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올바른 방향에 대한 그런 입장,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이 좀 분명하게 나오는 게 오히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자산 시장 움직임이 결국 개개인의 그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그렇죠.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럼 2018년도에 그 부동산 시장에 이게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정책들이 가장 영향을 일단은 줄까요?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때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거든요. 네. 잘못됐을 때. 근데 이번 정부는 아마도 지난해도 그랬지만 계속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규제 정도나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에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시장이 다릅니다. 이 우리가 지역 시장을 이룬다고 하고 이걸 전체 이야기할 때 불안전한 시장이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의 시장이 강남의 시장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지역마다 정책을 달리해야 되고 계층마다 또 다릅니다. 서민 주거가 다르고 중산층이 다르고 이 다르기 때문에 계층마다 또 정책이 달라야 되고요. 또 물건마다 달라야 됩니다. 이게 단독주택 시장, 토지 시장, 주택 시장이 아파트 시장 다 달라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일단 규제하고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걸 과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규제를 할 때 이렇게 지역별로, 계층별로, 물건별로 안분해서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규제해 놓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친서민 정책으로 갔습니다. 거의 100만 호 중에서 85만 가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그동안 주택 공급률이 많이 높아졌고 공급도 많이 됐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가는 건 맞지만 너무 일시의 변화를 주게 되면은 시장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가 이런 임대주택 정책이나 서민 정책으로 그냥 가지 않겠나. 이래 되면 이제 기존 재고 주택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하는 거는 정부 몫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는 하여간 뭐 재고주택 시장은 규제로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지역별로 네. 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오르면 다른 데도 다 따로 오른다.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네. 그 생각이 많이 퍼져 있지 깔려 않습니까? 있죠. 네,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두 번째 오르는 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목동 지역이 오릅니다. 네.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오르는 지역이 이제 인천 방향으로 갔다가 네. 강보로 도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뛰었는데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게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거를 우리가 가만 놔둘 수는 없지만 간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정부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했는데 이번에는 또 시계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반대로 갔죠. 위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네. 송파 강동 쪽으로 번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건축 시장이 확대되면서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2013년부터 14년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지난해 2017년 연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기했는데요. 이 연기하는 틈을 타서 강남 지역에 불었던 재건축 바람이 가격을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끝날 쯤에는 일기 신도시 약 45만 가구가 전부 재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속단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금년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할 거 보여지고요. 만약에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면 재건축 연한이 현재 30년으로 되어 있는 거를 40년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주택 시장은 일단 재고주택 시장의 안정화 또 재고주택 시장의 가격을 억누르고 규제하는 것 이것이 아마 이번 정부의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재건축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아파트 시설을 갖고자 하는 욕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재산적인 뭐 이 네. 욕망도 있겠지만 우선은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능을 바꾼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자산가치 증식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 먼저 대두되게 되면 가격은 이제 오르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들을 보면은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도 없고 해서 네. 겨울에는 눈도 쌓이고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시설 아파트로 바꾸자 하는 그런 네. 욕망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옛날 한 30년 전에 이제 집단적으로 지은 뭐 예를 분당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재건축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을까요? 재건축을 하는 그 욕망은 뭐 오래된 아파트는 다 갖고 있겠지만 이제 일반 그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내용 중에 하나가 구획적인 사업이나 이렇게 그 도시개발법으로 만든 신도시는 단지별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보고 도시계획을 짰기 때문에 아마 단지별 그 재건축은 허락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런 예가 바로 양천구 목동 지역이 26,000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그 26,000세대가 전부 다 재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26,000 가구를 한 번에 재건축할 수도 없고 지역별로 나눌 수도 없는데 전체를 어떻게 도시계획을 짜면서 재건축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5개 신도시도 전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재건축이 가능할 텐데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 노후 불량한 아파트를 새고로 만드는 건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는 집가 상승처럼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정부에서 이렇게 이 자산 시장을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좋은 네.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텐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 과도한 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정부 기관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투자회사 이런 데도 이렇게 좀 좋은 곳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지금 이제 금융 환경을 보면은 이제 과거보다 상당히 그 상품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역량으로는 그 많은 올바른 투자라든지 이제 좀 좋은 투자를 이거를 이제 고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쪽에서는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좀 나쁜 어떤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정보와 많은 상품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 어떤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그 금융기관들의 어떤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제 올바른 그 좋은 투자처, 그 다음에 좀 상당히 검증을 한 어떤 투자처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해서 이제 그 개인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가 실제로는 이제 상당히 그 올바른 쪽의 투자를 이제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개인이 알아서 막 하다 보면은 뭐 쏠림이 상당히 심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금융기관이 전면에 나서서 상품을 고르고 그다음에 투자를 또 시행하고 거기에 그 투자에 또 개인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투자에 관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필터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착이 돼야 앞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은행에 뭐 예금만 드는 어떤 소극적인 투자보다는 약간 다양한 투자 수단을 이용해서 재테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 대책도 되는 뭐 이런 그 좀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일반 개인들 잘 모르니까 네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뒷받침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 은행과 비은행이 이렇게 좀 옛날에는 균형이 좀 많이 깨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자본시장 쪽 회사들이 좀 커지면서 균형을 좀 맞춰가는 쪽으로 이제 가고 그다음에 정책 방향도 이제 그쪽을 좀 하겠다는 좀 의지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가 좀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이제 다양한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단들은 많이 생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등 이런 그 금융 상품에서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이득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속마음은 또 이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건전한 이 주택 문화, 주택 이 환경을 갖고자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올해 좀 더 많이
닿아야 되지 않나요? 부동산 쪽에서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단기적인 거는 분명히 투기입니다. 이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나서 매매 차익, 캐피탈 게인이 발생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 바로 팔잖아요. 이건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는 월세 소득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의 환경 조성이 아직 우리나라는 잘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내놨던 규제 정책 다음으로 내놓을 대책들이 제가 예상컨대 이렇게 그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든지 다주택자들이 임대 그 사업자 등록을 꺼리게 되면 내놓을 대책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보유세 인상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익 청구제를 내놓을 확률이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토지 시장 규제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자금이나 주택 시장의 투자가 다시 토지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100만 가구 이상의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토지 시장을 개발하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보유세 인상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나 또는 그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과히 낮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만약에 보유세에 손을 댄다 그러면 2005년도 9월 달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발효됐던 바로 그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환원하지 않겠나. 당시에 그 가구별 합산에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1%를 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가구별 합산을 인별 합산을 바꾸면서 9억 원이 넘는 경우에 0.5%만 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강화시킬 확률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제에 말씀드리는 보유세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우리가 높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손댄다면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손대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강남 지역의 집값이 높고 서울 지역의 집값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종부세 인상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종부세 인상이나 계약 갱신 청구제를 시행할 확률이 있는데 이것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임대 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보면은 4년 또는 8년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그 기간 동안에는 연간 5% 이상 올릴 수가 없고요. 계약 기간 동안에는 매도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요. 다주택자가 이것 때문에 등록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시행할 확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토지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금년도부터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제 발표가 나고 개발할 텐데 이런 시장을 쫓아서 돈이 풀리는 쪽으로 투자가 이어진다 그러면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라고 봐야죠. 이런 쪽에 문재인 정부는 아마 또 강한 규제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소유자를 위해서도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일반 그 분양주택에 대한 실소유자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해도 없었고요. 예. 단지 이제 실소유자의 개념을 지난 정부 실소유자의 개념을 박근혜 정부 때는요 무주택자 플러스 1가구 1주택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수요도 실소유자로 봤는데 문재인 정부는 실소유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또 그 배려는 많아요. 청약시장에서 뭐 1순위를 강화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전 수요, 소위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낡은 주택을 버리고 새로운 주택으로 옮기거나 또 지역을 옮기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늘리는 경우 이것도 실수요자에 해당되는데 이번 정부는 실수요자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에 대한 배려 대책은 없습니다. 예. 이제 그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자산시장 그 운영 관련해서 좀 결론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네. 말씀하시는 걸로 끝내도록 하죠. 네, 그 2018년인 그 이제 자산 그러니까 금융이죠. 이제 금융 쪽으로 국한된 자산 시장을 이제 예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식 쪽의 어떤 그 상품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식 쪽에서 할 때도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약간의 쏠림이 있을 수 있다 업종별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IT라는 산업이 이제 상당히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IT 하드웨어를 만드는 쪽도 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보면은 뭐 제4차 산업혁명과 상당히 그 맞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건 이제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유효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도 IT의 어떤 우위가 있겠지만은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또 IT 관련된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핀테크 관련된 회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IT 쪽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또 보면은 헬스케어
쪽도 상당히 유망한 산업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이고 한국도 이익 증가나 이런 것들도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이제 그 이머징 쪽에 그 내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산업들 그다음에 인도 같은 이제 인프라가 있는 쪽은 이제 인프라 관련한 투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분산 투자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투기적인 수요가 막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본과 분산이라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보의 부족분은 이제 금융기관들의 어떤 정보망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크게 그 실수하지 않는 그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2018년도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금년도는 그 지역별 차별화가 좀 그 벌어지는 또 심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전망이 되고요. 상반기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 준비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그 역전세난도 일부 나타날 것 같고요.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토지시장은 반대로 조금 좋아지는 시장이 될 수 있고요. 이런 현상들은 뭐 장기간 걸쳐서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 또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 혼조세가 진행되는 그런 시장일 것 같습니다. 금년은. 네. 네. 2018년도 자산시장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전망이고요. 주택 등 그 부동산 시장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결론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자산시장 참여는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겠지만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 자산시장이 구성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배려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